이 개새끼가 감히 교도관님 몸에 손을 대. 얼음장 같던 안양교도소 제3식당의 공기가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갈라졌다. 점심 배식이 한창이던 식당은 순간 수백 개의 숟가락이 식판 위에서 동시에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죄수복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들의 한가운데 교도관 권시연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팔을,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왼쪽 어깨 부근 단정하게 다려진 교도복 옷깃을 억센 손으로 움켜쥔 거구의 수용자가 있었다. 나라 407번 놓으라고 했다. 권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동자가 자신의 옷을 붙잡은 남자를 향했다.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실핀 하나 삐져나오지 않고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옷깃을 틀어준 남자는 수용 번호 407번 윤희삭. 무기징역수. 안산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을 방화 살해한 혐의로 기록된 남자. 좋기 120kg은 넘어 보이는 거대한 몸집에 방금 받아든 식판의 제육볶음 양념이 입가에 번들거렸다. 윤희삭은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시연의 옷깃을 더 세게 움켜쥐더니 거대한 머리를 숙여 그녀의 어깨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젖은 흙을 파헤치는 짐승 같은 소리였다. 아, 권교도. 괜찮아? 방금 고함을 질렀던 오 반장이 씩씩거리며 진압봉을 고쳐 쥐고 다가왔다. 다른 교도관들도 급히 달려와 윤희삭의 팔을 붙잡았다. 안 놔. 이 미친 새끼가. 끌어내. 당장 징벌방으로 쳐넣어. 하지만 윤희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관들의 손길을 뿌리치며 시연에게 더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의 육중한 몸무게가 실리자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시연조차 순간 뒤로 반보 물러섰다. 그 순간 윤희삭이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엄마 냄새. 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식당 안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병신 새끼 또 시작이네. 여자 교도관만 보면 환장을 하지. 아예 정신병동으로 보내버리지. 왜 여태 저러고 둔대? 밥맛 떨어지게. 407번. 마지막 경고다. 손 놔. 시연이 낮게 경고했지만 윤희삭은 고개를 들고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희죽 바보처럼 웃었다. 침과 밥풀이 섞여 턱을 타고 흘렀다. 엄마. 우리 엄마. 안아줘. 응? 엄마. 그가 남은 한 팔을 벌려 그녀를 껴안으려던 순간이었다. 됐습니다. 오 반장님. 시연이 자신을 보호하려던 오 반장의 진압봉을 손으로 가볍게 막아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윤희삭의 손목을 잡고 있던 교도관들을 향해 말했다. 잠시만 손 놓으세요. 3초만. 뭐? 권교도 위험해. 저놈. 시연은 대답 대신 윤희삭의 손목을 잡은 교도관의 손을 직접 떼어냈다. 자유로워진 윤희삭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와락 껴안으려 달려들었다. 수련은 그 거대한 몸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반보 앞으로 파고들며 윤희삭의 육중한 몸이 그녀의 어깨를 덮치기 직전 정확하게 그의 명치 아래 연약한 급소를 팔꿈치로 찍어 눌렀다. 크역. 비명조차 되지 못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뒤로 낮아빠졌다. 식판이 엎어지고 밥과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윤희삭은 거대한 몸을 새우처럼 말고 바닥에서 컥컥거렸다. 단 일격이었다. 과도한 폭력도 불필요한 제압도 아니었다. 정확히 상대의 호흡을 제어하고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407번. 징벌 사유 추가. 식사 중 교도관 폭행 시도. 시연은 차갑게 선언하며 헝클어진 옷깃을 바로잡았다. 끌고 가세요.
오 반장과 다른 교도관들이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서 뒹구는 윤희삭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켰다. 윤희삭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시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엄마, 엄마,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쇠문이 닫히고 식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시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식사 계속. 그녀의 목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수용자가 다시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교도관 휴게실로 돌아온 시연은 거칠게 넥타이를 풀었다. 오 반장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권 교도. 진짜 대단하네. 그 멧돼지 같은 놈을 한 방에. 여자라고 얕봤다가 큰 코 다치겠어. 역시 707 출신은 다른가. 시연은 커피를 받아들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휴게실 창밖, 징벌동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 있었다. 근데 말이야. 오 반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저 407번 놈 진짜 이상해. 다른 놈들은 징계받고 독방 가면 깨갱하는데 저놈은 그게 소용이 없어. 며칠 굶겨도 잠을 안 재워도 오로지 권 교도만 보면 저렇게 달려든단 말이야. 처음엔 그냥 여자가 그리워서 발정난 줄 알았지. 근데 다른 여직원들한텐 안 그래. 오로지 권 교도한테만 그런다고. 꼭 뭐에 신 것처럼. 시연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넘겼다. 오 반장님. 407번. 윤희삭. 저 수용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윤희삭이? 벌써 한 석 달 됐나. 안산에서 그 끔찍한 사건 저지르고 바로 송치됐지. 변호사도 포기했잖아.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자백도 했고. 자백이요? 그럼. 뭐 재판 때는 횡설수설했다고는 하는데. 불 지르고 그 안에 있던 자기 부모랑 여동생까지 셋을 한꺼번에. 아주 천하의 개쌍놈이지. 오 반장은 담배를 빼어 물었다. 근데 웃긴 건 말이야. 그가 연기를 길게 뿜었다. 그 덩치에 지 부모랑 여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잡혔을 때는 일주일 굶은 놈처럼 치킨을 시켜 먹더래. 그게 또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났잖아. 식탐 강한 사이코패스라고. 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엄마 냄새. 윤희삭이 그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2주 전부터였다. 그리고 시연이 쓰던 향수를 바꾸고 마트에서 할인 판매하는 아카시아 향 섬유 유연제를 쓰기 시작한 것도 정확히 2주 전이었다. 그녀는 윤희삭이 달려들 때 맡았던 그의 냄새를 떠올렸다. 땀 냄새, 음식물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독특한 채취. 하지만 그녀의 코끝에 남은 것은 다른 것이었다. 윤희삭이 그녀의 어깨에 코를 박고 숨을 들이마실 때 그는 분명 울고 있었다. 저건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야.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극한 상황의 인간을 봐왔다. 공포에 질린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의 눈빛을. 윤희삭의 눈은 사이코패스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의 절박한 눈빛이었다. 차교도. 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윤희삭 수용자 서류 좀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야간 근무조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시연은 휴게실을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교도소 중앙기록실로 향하는 그녀의 등 뒤로 오 반장의 미심쩍은 시선이 따라붙었다. 기록실에 도착한 그녀는 관리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특수관리 대상 캐비닛을 열었다. 407 윤희삭. 두툼한 파일을 꺼낸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고 첫 장을 넘겼다.
사건 기록, 현장 사진, 그리고 부검 보고서가 나열되어 있었다. 끔찍한 화재 현장, 불에 탄 시신들의 사진이 이어졌다. 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록을 넘겼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멈췄다. 수용자 초기 면담 기록지. 담당자 서명 불명확. 특이사항 수용자 입소 첫날부터 현재까지 묵비권 행사 중. 단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림. 반복 단어 뜨거워. 냄새. 엄마. 잘못했어요. 시연의 심장이 낮게 울렸다. 냄새. 그녀는 파일을 더 깊숙이 뒤졌다. 입소 당시 촬영된 윤희삭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의 거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덩치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살이 찌거나 초점을 잃은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였다. 기록실 구석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본부, 본부, 징벌동 3실, 407번, 407번이. 시연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407번. 지금 자해 중이다. 머리를 벽에 박고 있어. 의료과. 의료과 빨리 지원 바람. 시연은 파일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기록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그 냄새. 그 아카시아 향이. 그날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징벌동으로 향하는 철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윤희삭의 트라우마를 자극한 열쇠이자 동시에 그를 구할 수도 혹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유일한 방아쇠라는 것을. 징벌동의 복도는 지옥의 입구처럼 차갑고 음습했다. 권시연은 자신의 구두굽 소리가 시멘트 벽을 때리며 울리는 것을 들으며 질주했다. 폐부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 사이로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명과 교도관들의 다급한 고함이 뒤섞여 터져나오고 있었다. 제압봉, 제압봉 가져와. 이 새끼가. 의료과. 민 과장님 빨리. 시연이 징벌동 3실의 두꺼운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완벽한 혼돈이었다. 윤희삭. 수용번호 407번은 좁은 독방 안에서 말 그대로 피투성이었다. 그는 억센 두 팔로 자신을 제압하려는 교도관 둘을 밀쳐낸 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이마를 시멘트 벽에 찍고 있었다. 쿵,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울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리고 턱을 적셨다. 방금 식당에서 끌려올 때의 울부짖음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 미친 새끼가. 안나. 오 반장이 진압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윤희삭의 어깨를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그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오 반장의 팔이 허공에 멈췄다. 권교도. 모두 물러나세요. 오 반장님도 진압봉 내리세요. 시연이 독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윤희삭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교도관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머뭇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뭐? 지금 제정신이야? 저놈 눈 돌아간 거 안 보여? 저러다 사람 잡는다고. 당신까지 위험해. 제압봉은 저항하는 수용자에게 쓰는 겁니다. 저건 저항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모두 나가세요. 5분만. 하지만 책임은 제가 집니다. 시연의 목소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707-707에서 수십 번의 생사를 넘나들며 다져진 현장을 장악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교도관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시연의 기세에 밀려 씩씩거리며 독방에서 물러났다. 철컥. 오 반장이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배 식구 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들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독방 안에는 이제 두 사람뿐이었다. 벽에 머리를 박던 윤희삭이 천천히 동작을 멈췄다. 그는 피범벅이 된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선 유일한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코는 미친 듯이 벌름거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벽에 머리를 박으려 몸을 움츠렸다. 윤희삭. 시연이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두 걸음, 세 걸음. 부상당한 야생 맹수에게 다가가는 조련사처럼 신중했다. 윤희삭의 몸이 경직됐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너. 그래. 나다. 시연이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서 풍기는 아카시아 향 섬유 유연제 냄새가 좁은 독방의 피비린내를 밀어내고 그의 코로 스며들었다. 그 향기는 윤희삭에게 식당에서 맡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선명하게 다가왔다. 윤희삭의 붉게 충혈된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동시에 황홀한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냄새. 좋아. 그가 처음으로 내뱉은 의미 있는 감탄사였다. 단순한 엄마 냄새가 아닌 그 향기 자체에 대한 순수한 반응. 좋은 냄새. 엄마.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시연의 발치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교도복 바지에 피 묻은 얼굴을 묻었다. 엄마. 엄마 냄새. 너무 좋아. 여기 있어. 가지 마. 그 거구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식당에서처럼 달려들거나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저 냄새의 근원을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과 피가 시연의 바지를 적셨다. 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우는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작전 브리핑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트리거는 명확하다. 이 아카시아 향. 향기는 특정 기억, 아마도 어머니와 관련된 강렬한 긍정적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은 끔찍한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다. 향기가 기억을 불러오고 기억이 고통을 불러온다. 그래서 자해를 한다. 식당에서는 향기가 스쳤지만 지금 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향기가 그를 압도했다. 그래서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고 고통도 더 커진 거다. 윤희삭. 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피범벅인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윤희삭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시연의 바지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엄마. 불. 뜨거워. 내가 뭘. 내가 문을 열었어. 그 아저씨. 그 단어가 방아쇠가 되었다. 윤희삭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엄마. 뜨거워. 그가 시연을 밀치고 다시 머리를 벽에 찌으려 했다. 시연은 즉시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무릎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제압했다. 707에서 배운 제압술은 거구의 남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진정해. 407번. 숨 쉬어. 그 여자가. 무슨 여자? 빨간 구두. 엄마가 아니야. 그 여자가. 순간 윤희삭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졌다.
과다한 출혈과 극도의 흥분 상태가 겹쳐 쇼크 직전까지 간 것이다. 제기랄. 시연이 욕설을 내뱉으며 밖을 향해 소리쳤다. 문 열어. 의료과. 지금 당장. 철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료과장 민태준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피투성이인 윤희삭과 그를 제압하고 있는 시연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다. 민태준은 안양교도소의 실세 중 하나로 냉철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했다. 이게 다 뭡니까, 권교도? 수용자 흥분시켜서 뭐 하자는 겁니까? 징벌방에서 독대라니 규정 위반인 거 몰라요? 민 과장님, 이 수용자 지금 쇼크 직전입니다. 진정제 말고 수혈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켜요. 민 과장은 시연을 밀치고 윤희삭의 눈꺼풀을 뒤집었다. 그는 익숙하게 주사기를 꺼내 윤희삭의 팔에 꽂았다. 강력한 진정제가 주입되자 윤희삭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었다. 권교도. 민 과장이 일어나 시연을 쏘아보았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이 차가웠다. 당신 707-707 출신이라고 들었소. 거긴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우는 곳이지 살리는 곳이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놈한테 집착하는 거요? 이 수용자. 단순 정신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진단은 의사가 합니다. 교도관 날이. 민 과장이 비웃었다. 저놈은 그냥지 애미애비 태워 죽인 사이코패스야. 불쌍하게 볼 거 없어. 내가 입소 첫날부터 봤는데 저놈은 그냥 연기하는 거야. 감형받으려고. 연기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저렇게 깹니까? 미친놈이니까. 민 과장이 잘라 말했다. 아니면 저 거구한테 엄마 소리 들으니까 모성애라도 솟아나오. 권교도 당신 평판 좋은 거 아는데 쓸데없는 동정심은 여기서 금물이야. 충고하는 거요. 교도소장은 저놈을 조용히 문제없이 데리고 있는 걸 원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알아들었으면 비켜요. 의무실로 옮길 거니까. 민 과장이 손짓하자 다른 교도관들이 들것을 가져와 윤희삭을 싣고 나갔다. 시연은 텅 빈 독방에 홀로 남았다. 바닥에는 윤희삭이 흘린 피와 그녀의 교도복에서 옮겨붙은 희미한 아카시아 향이 뒤섞여 있었다. 빨간 구두. 그리고 아저씨.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방금 들은 두 단어를 적었다. 민 과장. 그리고 교도소장. 왜 저놈이 조용히 있길 바라는 거지? 단순한 사이코패스라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는데. 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것은 단순한 존속 살해 방화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이 안양교도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아카시아 향이 그 괴물을 깨우는 열쇠가 될 터였다. 그녀는 핏자국이 묻은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보았다. 내일도 이 옷을 입고 와야겠군. 밤이 깊었다. 안양교도소의 밤은 도시의 불빛과 격리된 채 짙은 어둠과 규칙적인 순찰 소리만이 존재하는 섬이었다. 권시연은 야간 근무를 자처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빨간 구두와 아저씨, 그리고 윤희삭을 향한 교도소 상층부의 미묘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중앙통제실을 지나 기록실로 향했다. 낮에 봤던 윤희삭의 파일은 사건 개요에 불과했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과 현장 감식 보고서 원본이었다. 교도소로 이관되는 서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는 자료였다. 기록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야간 근무자인 박 계장이 책상에 엎드려 졸고 있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 교도관으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박 계장님. 시연의 목소리에 박 계장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를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권 교도였구만.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요? 파일을 좀 보러 왔습니다. 수용번호 407번 윤희삭. 박 계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낮에도 오지 않았소? 그 정신병자놈 파일은 왜 자꾸?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열람 권한 부탁드립니다. 경찰 이관 기록 원본으로요. 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거절은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박 계장은 입맛을 다시며 모니터를 켰다. 권 교도, 당신 평판 좋던데. 왜 하필 그놈이요? 교도관들 사이에서 말 많아. 당신이 그놈한테 특별 대우라도 해주는 거 아니냐고. 징벌방 독대까지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그놈이 지 가족을 다 태워 죽였다는 거요. 뭐가 더 필요해? 박 계장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특수관리 대상 폴더를 열었다. 시연은 그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주시했다. 407 윤희삭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하위 파일이 있었다. 사건 개요, 판결문 초기 면담 기록, 징벌 기록, 그리고 경찰 초동 수사 기록 열람 제한. 이거네요. 시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열람 제한이 걸려 있는데. 소장님 결제 없이는. 박 계장님. 저는 707에서 국가기밀 다루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보안 등급 제 권한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열어주세요. 시연의 말투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다. 박 계장은 땀을 삐질 흘리며 망설이다가 결국 마지못해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암호 입력창이 떴다. 박 계장이 자신의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시연은 스크롤을 내리며 파일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의 눈은 훈련된 스캐너처럼 필요한 정보만을 정확하게 골라냈다. 안산 다세대 주택 방화 사건 현장 감식 보고서 발화 지점 거실 중앙. 인화성 물질 신호 다량 검출. 피해자 1 윤희삭의 부안방 침대에서 발견. 사인은 질식사. 피해자 2 윤희삭의 모 주방 입구에서 발견. 사인은 질식사. 특이사항 기도에서 다량의 아카시아 꽃잎 잔해 발견. 피해자 3 윤희삭의 여동생 현관문 앞에서 발견. 사인은 질식사. 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카시아 꽃잎. 그녀는 스크롤을 더 빨리 내렸다. 용의자 검거보고 용의자 윤희삭. 사건 발생 3시간 뒤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안산중앙 치킨 가게 앞에서 현행범 체포. 체포 당시 상황 용의자 넋이 나간 상태로 치킨을 주문하며 횡설수설함. 엄마가 불탔어. 뜨거워. 치킨 먹고 싶어. 라고 반복.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용의자의 옷에서 강한 신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났다고 함.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 시연은 숨을 참았다. 증거물 목록. 1. 현장에서 발견된 신어 통 용의자 지문 검출. 2. 용의자의 옷 신어 및 피해자 혈흔 검출. 3. 4. 현관 입구에서 발견된 여성용 하이힐 한쪽 브랜드 스텔레토, 색상 레드 피해자 사묘동생의 소유품으로 추정되었으나 사이즈 불일치 245mm로 피해자 소유 아님 확인. 대조군 없어 현재 미분류 증거로 보관. 빨간 구두. 윤희삭이 징벌방에서 외쳤던 단어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런 미친. 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왜 그러시오, 권 교도? 박 계장이 겁에 질려 물었다. 이 파일. 누가 열람 제한 걸었습니까? 그야. 소장님이나 보안과장님 아니겠소? 난 몰라. 최근 열람 기록 좀 봅시다.
박 계장이 떨리는 손으로 로그 기록을 클릭했다. 열람 기록. 1. 3개월 전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강태석. 2. 3개월 전 안양교도소 의료과장 민태준. 3. 3개월 전 안양교도소 소장 송기철. 입소 직후 교도소의 최고 위층 3명이 모두 이 파일을 돌려봤다. 그리고 바로 열람 제안을 걸었다. 권 교도. 이거 뭔가 이상해. 나까지 엮이는 거 아니야? 박 계장이 울상이 되었다. 계장님은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다. 그냥 제게 파일 위치만 알려주신 거예요. 시연은 수첩에 강태석, 민태준, 송기철, 그리고 빨간 구두 245라고 적었다. 그때였다. 박 계장.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기록실 문이 열리며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보안과장 강태석이 서 있었다. 뱀처럼 가늘고 차가운 눈이 모니터 화면과 시연을 번갈아 훑었다. 아니. 강 과장님. 순찰 중이십니까? 박 계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태석은 박 계장의 인사는 무시한 채 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기록실의 정적을 깼다. 권시연 교도. 그가 시연의 이름표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야간 근무는 중앙통제실 지원 아닌가? 여긴 어쩐 일이지? 보고서 확인할 게 있어서 들렀습니다. 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마주했다. 강태석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에 경찰 초동수사 기록이라는 글자에 머물렀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갔다. 407번인가. 낮에도 소란을 피우더니 밤에도 우리 권 교도를 바쁘게 만드네. 그는 박 계장에게 턱짓했다. 박 계장. 당장 화면 끄고 로그아웃해. 그리고 내 사무실로 와. 보안 규정 위반으로 심할서 써야겠어. 과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리고 권 교도. 강태석이 다시 시연을 돌아봤다. 707 출신 엘리트라고 들었는데. 군대 물이 덜 빠졌나 봐. 여긴 군대가 아니야. 상명하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조화지. 튀는 돌이 정맞는다는 말 몰라? 정당한 업무 절차였습니다. 업무? 강태석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업무는 수용자 관리야. 사건 수사가 아니고. 경찰이랑 검찰이 병신이라서 저놈을 여기 보냈을까? 이미 다 끝난 사건이야. 궁금한 게 생겨서 확인해 본 것뿐입니다. 그놈한테 엄마 소리 들으니까 정말 엄마라도 된 것 같아? 민태준 과장과 똑같은 말이었다. 시연은 이들이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충고하지. 강태석이 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그 아카시아 냄새. 그것 때문에 저놈이 발작하는 거라면 당장 그 섬유유연제부터 갖다 버려. 쓸데없이 수용자 자극하지 말고. 그게 당신이 할 일이야. 알겠나? 그는 시연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돌아섰다. 박 계장 따라와. 박 계장은 시연에게 죽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강태석을 따라 나갔다. 시연은 차갑게 식은 기록실에 홀로 남았다. 강태석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아카시아 냄새 때문에 발작하는 걸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아카시아 향 섬유 유연제를 쓴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강태석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감시당하고 있다. 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교도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윤희삭의 비밀이 파헤쳐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록실을 나와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사방의 CCTV가 전부 자신을 향해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시연은 일부러 어제 입었던
윤희삭의 피가 살짝 묻어있는 교도복을 다시 입었다. 아카시아 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강태석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도발하고 있었다. 너희가 감시하는 걸 안다. 그리고 난 멈추지 않겠다. 오전 순찰 시간 그녀는 곧장 의무실로 향했다. 어젯밤 쇼크로 실려간 윤희삭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분이었다. 의무실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민태준 과장은 자리에 없었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도관 한 명이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407번 수용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 권 교도님. 네. 진정제 맞고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이마 상처는 봉합했고요. 잠깐 환자 좀 봐도 될까요? 네. 안쪽 격리병실에 있습니다. 시연은 격리병실의 작은 철창 너머로 윤희삭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몸이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이마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액이 천천히 그의 팔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쌕쌕거리며 아이처럼 잠들어 있었다. 식탐에 미친 괴물이나 부모를 죽인 페류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약품을 정리하던 젊은 교도관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시연이 고개를 돌렸다. 무슨 말입니까? 아, 아닙니다. 교도관이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름이? 이한솔입니다. 교도관 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한솔 교도.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죠? 윤희삭 수용자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습니까? 이한솔은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시연을 약품 창고 구석으로 이끌었다. 권 교도님, 어제 징벌방에서 정말 그 수용자가 빨간 구두라고 말했습니까? 시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알았죠? 어제 제가 들고 갔었습니다. 권 교도님이랑 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 수용자 헛소리하는 거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한솔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실 제가 윤희삭 수용자 입소 첫날 신체 검사 보조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극도로 낮아졌다. 그때 민 과장님이 직접 검사를 하셨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신입은 대충 훑어보고 마는데 유독 윤희삭한테는 시간을 오래 끌더군요. 옷을 다 벗기고 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발을요. 네. 발바닥, 발가락 사이. 뭘 찾는 사람처럼요. 그러곤 혼잣말로 이러더군요. 상처가 없네. 깨끗해라고요. 시연은 어젯밤 본 경찰 기록을 떠올렸다. 현관에서 발견된 빨간 구두. 사이즈 245. 계속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한솔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그날 밤 윤희삭이 처음 배정받은 방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제처럼요. 그때 제가 민 과장님 호출받고 달려갔는데 민 과장님이 윤희삭한테 진정제를 놓으면서 자는 줄 알았던 윤희삭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봤든 넌 그냥 미친놈이야. 내 엄마처럼. 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엄마처럼. 그게 무슨 뜻이죠?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민 과장님은 윤희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 바로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덩치가 불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도 어쩌면 계속된 약물 투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민태준. 그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윤희삭의 입을 막고 있었다. 교도소장의 지시인가 아니면 그 자신도 연관된 것인가. 이한솔 교도. 시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 얘기 다른 사람에게도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안 했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서 조용히 근무하다 나가고 싶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강 과장님이나 민 과장님한테 찍히면.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특히 나하고 이런 얘기 나눈 것도. 네. 대신 앞으로 윤희삭 수용자에게 투여되는 모든 약물, 시간과 용량을 기록해서 나에게 몰래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한솔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상관에 대한 배신이었다. 권 교도님. 이한솔 교도. 당신 눈에도 저 사람이 그냥 미친놈으로 보입니까? 시연이 격리병실의 윤희삭을 가리켰다. 그는 잠꼬대를 하는지 입맛을 다시며 몸을 뒤척였다. 엄마. 치킨. 냄새 좋아. 이한솔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 과장님 진료 기록부에 백업 파일이 있으니 그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연이 의무실을 나서려는데 이한솔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권 교도님, 조심하십시오. 강태석 과장님, 오늘 아침에 교도소 전체 CCTV 기록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특히 제3식당이랑 징벌동 복도 영상만 따로 추려서요. 강태석이 그녀와 윤희삭의 접촉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시연은 의무실을 나왔다. 복도는 아침 순찰로 분주했지만 그녀에게는 이 거대한 안양교도소 전체가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수첩을 펼쳤다. 용의자 교도소장 송기철, 보안과장 강태석, 의료과장 민태준 단서 빨간 구두 245, 아카시아 향기꽃잎, 의문이 아저씨 윤희삭의 진술 내가 문을 열었어. 빨간 구두. 엄마가 아니야. 내 엄마처럼 의문점 왜 이들은 윤희삭의 입을 막으려 하는가? 빨간 구두의 여자는 누구인가? 사건 당일 기도에서 발견된 아카시아 꽃잎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연은 어제 입었던 교도복 소매에 코를 가져갔다.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카시아 향. 이 향기는 윤희삭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향기일 것이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날의 참극과도 연결되어 있다. 윤희삭의 어머니는 단순히 질식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기도에서 발견된 아카시아 꽃잎. 누군가 강제로 입에 쑤셔 넣은 것일까? 아저씨. 그리고 빨간 구두 여자. 범인은 2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윤희삭이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왔다. 시연은 수화기를 들었다. 707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가 지금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다. 부탁할 게 하나 있어. 그녀는 공중전화가 아닌 내부 전화를 쓰는 위험을 감수했다.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안산 다세대 주택 방화 사건. 3개월 전. 피해자 윤희삭 일가족. 그 사건 관련해서 스텔레토 브랜드 레드 하이힐 구매자 목록 좀 뒤져줘. 특히 안산 근처 매장으로. 그리고 교도소장 송기철, 보안과장 강태석, 의료과장 민태준. 이 3사람 뒷조사도. 수화기 너머로 후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지금 교도관 아니십니까? 갑자기 그 사건은 왜? 이건 민간인 사찰.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연락드릴 만한 다른 번호 주세요. 시연은 이한솔 교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안양 시내가 보였다. 저 바깥 세상 어딘가에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가, 그리고 아저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자들이 지금 이 교도소 안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연은 자신의 옷깃에 남은 아카시아 향을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셨다. 이 향기는 이제 단순한 트라우마의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범을 향한 미끼였다. 강태석은 웃고 있었다. 중앙통제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교도소의 모든 구석을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며 비추는 그 방에서 보안과장 강태석은 팔짱을 낀 채 징벌동 복도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권시연이 윤희삭을 제압하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모양, 윤희삭의 절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읽혔다. 빨간 구두. 강태석이 나직이 은졸였다. 그는 화면 속 권시연의 차가운 눈을 확대했다. 멍청한 년. 707 딱지가 아깝군. 뱀 소굴에 들어왔으면 뱀처럼 숨을 죽여야지 독수리처럼 굴면 어떡하나. 그는 어제 저녁 권시연이 기록실에서 박 계장을 닥달해 경찰 기록을 열어본 것까지 모두 보고받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가 아카시아 향이 배인 그 교도복을 보란 듯이 다시 입고 의무실로 향한 것까지. 이것은 순진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조사이자 자신을 향한 도발이었다. 민 과장. 그가 옆에 놓인 내부 전화를 들었다. 그래. 흑표범이 우리를 물려고 해. 아니, 아직은 발톱만 세운 정도지. 발톱을 뽑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래, 당신은 그 돼지 새끼 입이나 잘 틀어막고 있어. 약물 용량 2배로 늘려. 아예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 전화를 끄는 강태석이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교묵과. 권시연 교도 지금 당장 중앙통제실로 호출해. 보안과장 특별 지시라고 전해. 권시연이 중앙통제실의 두꺼운 방화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강태석은 모니터들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 어둠 속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과장님? 권시연 교도. 강태석이 의자를 돌렸다. 그의 뱀 같은 눈이 시연의 교도복 옷깃을 훑었다. 아직도 그 냄새가 나는군. 아카시아. 참 좋은 향이지. 죽은 사람을 떠올리게 하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리가. 강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시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사냥감을 살피는 포식자처럼. 당신 707에서 저격수였다지. 원샷 원킬. 목표물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들었어. 근데 여긴 특수부대 사격장이 아니야. 여긴 쓰레기 하치장이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뒤섞여 썩어가는 곳이라고. 그가 시연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난 이 하치장의 관리인이다. 권교도. 당신은 지금 분리수거 대상이 됐어. 썩은 음식물 쓰레기들 사이에 섞여 들어온 재활용 불가 쓰레기. 이해하나? 징계위원회라도 여시겠다는 겁니까? 시연이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정당한 사유. 강태석이 코웃음을 쳤다. 수용자 특별관리 지침 위반. 징벌실 무단 독대. 의료과 업무 방해. 기록실 보안 등급 무단 열람 시도. 그리고 동료 교도관들에 대한 심리적 위압감 조성. 이 정도면 당신 옷 벗기기엔 충분하고도 남아. 하지만 난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야. 그가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시연의 가슴팍에 던졌다. 시연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인사이동 명령서. 소속 교무과 교정팀. 성명 교도 권시연. 전보 제7 세탁공장 야간조 감독. 제7 세탁공장.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악취가 심하고 위험한 곳. 수백 명의 중범죄자들이 모여 안양시 전체의 병원 세탁물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표백제와 락스 냄새, 피와 오물이 뒤섞인 냄새가 너무 지독해
한 달을 버티는 교도관이 드문 곳이었다. 거긴 냄새가 아주 지독할 거야. 강태석이 비열하게 웃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아카시아 향 따위는 단 1분 만에 지워지지. 당신 몸뚱이에서 그리고 당신 기억 속에서. 그는 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시연이 반보 뒤로 물러나며 피했다. 오늘 야간 근무부터 즉시 투입된다. 오전까진 인수인계 받고. 아, 그리고 물론 407번 유니삭에 대한 접근은 전면 금지야.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즉시 징계위원회 회부다. 이건 조화를 위한 내 마지막 배려야. 가봐. 새 근무지로. 가서 그 좋은 냄새 좀 빼고 오라고. 시연은 아무 말 없이 명령서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경례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통제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강태석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 제7 세탁 공장은 지옥이었다. 거대한 드럼 세탁기 수십 대가 뿜어내는 열기와 습기, 코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표백제 냄새, 그리고 병원에서 실려온 시트와 환자복에 묻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여기서 버티쇼. 권교도. 여긴 짬밥이고 나발이고 없어. 저놈들한테 얕보이면 잡아먹히는 수가 있으니까. 전임 근무자가 마스크를 쓴 채 낄낄거리며 말했다. 시연은 묵묵히 세탁물 더미를 살폈다. 수용자들은 상의를 탈의한 채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대한 세탁 카트를 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거나 혹은 야생의 저기로 번뜩였다. 야, 거기. 한쪽 구석에서 문신을 한 수용자가 시연을 향해 노골적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새로운 여자쌤인가? 몸매 죽이는데. 냄새도 좋고. 시연의 아카시아 향이 이 지독한 냄새를 뚫고 그에게까지 닿은 것이다. 시연은 그를 무시하고 작업 일지를 확인했다. 무시하지 말라니까 씨발. 남자가 다가오려던 순간 다른 쪽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까불지 마라 1034번. 저분 내 놈 쓸개 빼서 저기 락스통에 담가버릴 수 있는 분이다. 시연이 고개를 들었다. 세탁 공장 가장 안쪽 증기 다리미 앞에서 묵묵히 시트를 다리던 늙은 수용자였다. 죄수 번호 1번. 안양교도소의 터줏대감이자 한때는 전국구 보스였다는 옥 노인이었다. 그는 강태석이 보안과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다. 옥 노인의 말에 휘파람을 불던 수용자가 흠칫하며 물러났다. 옥 노인은 시연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다. 시연은 옥 노인을 눈여겨보았다. 이 사람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밤이 깊었다. 야간조 근무는 고역이었다. 지독한 냄새와 굉음 속에서 시연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그녀는 강태석이 자신을 이곳에 보낸 이유를 정확히 알았다. 첫째, 아카시아 향을 무력화시킨다. 둘째, 유니삭과의 접촉을 원천 봉쇄한다. 셋째, 자신을 중범죄자들 사이에 던져 넣어 사고라도 당하길 바라는 것이다. 그때였다. 세탁물 카트를 밀고 지나가던 한 수용자가 시연의 발치에 작은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다. 시연이 발로 밟아 숨겼다. 수용자는 이한 소리 있던 의무실 담당이었다. 시연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쪽지를 펼쳤다. 이한솔의 떨리는 글씨체였다. 권 교도님, 큰일 났습니다. 민 과장이 약물을 바꿨습니다. 할로페리돌 비상투여 목록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유니삭에게만 권장량의 5배를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식 약물이 아닙니다. 제가 몰래 샘플을 빼내 성분을 확인하려 했는데 약병에 라벨이 없습니다. 민 과장이 개인적으로 가져온 약물입니다. 이대로 가면 유니삭은 정말 뇌가 망가질 겁니다. 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강태석의 지시였다. 아예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들이 서두르고 있었다. 자신이 파고들기 시작하자 유일한 증거인 윤희삭을 아예 폐기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없다. 시연은 쪽지를 찢어 변기에 버리고 물을 내렸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세탁 공장의 지독한 락스 냄새가 어쩐지 3개월 전 안산의 화재 현장에서 났을 법한 신어 냄새와 겹쳐지는 듯 했다. 그녀가 세탁 공장으로 복귀하려던 순간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가 몰래 반입한 초소형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707 후배에게서 온 암호화된 문자였다. 조회 완료. 송기철, 강태석, 민태준. 3명 모두 안산 그린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이사로 등재. 그 회사 대표 화명희. 현재 화갤러리 운영 중. 서울 청담동. 그리고 스텔레토 레드 뾰족구두. 지난 1년간 해당 매장에서 245mm 사이즈 구매자 중 화명의 이름 확인. 동일 모델 3켤레 구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명희. 빨간 구두의 여자는 교도소 밖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교도소 최고 위층 3명과 한 배를 타고 있었다. 시연은 세탁 공장의 굉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독한 냄새가 그녀의 아카시아 향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그녀의 분노와 결의는 그 어떤 냄새로도 지울 수 없었다. 강태석은 그녀의 무기를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아카시아 향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 권시연이었다. 권시연은 고립되었다. 제7 세탁 공장은 완벽한 감옥 속의 감옥이었다. 교도관들은 강태석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따돌렸고 수용자들은 그녀를 흥미로운 구경거리나 혹은 새로운 먹잇감으로 여겼다. 그녀는 윤희삭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이한솔과의 접선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민태준이 의무실 근무 교도관을 전부 교체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윤희삭은 죽는다. 약물로 혹은 사고로 위장해서. 시연은 세탁 공장 구석에서 땀을 닦는 척하며 옥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묵묵히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어르신. 옥 노인은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말 걸지 마시오, 권 교도. 당신 때문에 나까지 흙탕물 뒤집었을 일 있소? 강태석 과장. 어르신을 여기 평생 썩게 만든 장본인이죠? 옥 노인의 다림질하던 손이 순간 멈췄다. 10년 전 강태석이 안산경찰서 강력팀장이었을 때 어르신 조직의 막내 하나를 꼬드겼죠. 증거 조작하고 위증 교사하고. 어르신은 막내 대신 모든 걸 뒤집었었고요. 그 공로로 강태석은 초고속 승진을 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옥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늙은 눈이 칼처럼 빛났다. 그걸 당신이 어찌 아시오? 알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강태석이 지금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윤희삭 407번 수용자. 어르신이 잃어버린 그 막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뭘 어쩌라고. 늙은이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소?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이한솔 교도에게. 아니, 이젠 이한솔 교도도 안 되겠군요. 외부로 전해야 합니다. 시연은 자신의 군용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밖으로 전화 한 통만 걸 수 있게 망을 봐주십시오. 딱 3분. 옥 노인은 시연과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기계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구만. 좋아. 강태석 그놈이 피눈물 흘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10분 뒤 B구역 증기배관이 터질 거요. 30분간 수리 인력이 들어오고 그 사이 CCTV는 증기 때문에 먹통이 될 거요. 그때 해결하시오. 어떻게?
여긴 내 구역이요, 권교도. 옥 노인이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다. 정확히 10분 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탁 공장 B구역의 낡은 증기 배관이 터졌다. 뜨거운 증기가 순식간에 공장 내부를 가득 메웠고 비상벨이 울렸다. CCTV 렌즈가 하얗게 변했다. 시발. 또 터졌어. 수리반 불러. 수용자들 전부 뒤로 물러서. 교도관들이 소리를 지르며 혼란에 빠졌다. 시연은 그 틈을 타 가장 구석진 자재 창고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재빨리 707 후배의 번호를 눌렀다. 나다. 상황이 급해졌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녹음해. 선배님, 무슨 일입니까? 안양교도소 내부 비리 고발이다. 교도소장 송기철, 보안과장 강태석, 의료과장 민태준. 이 세 명이 안산 그린 개발 대표 화명희와 공모하여 3개월 전 안산 방화살인 사건의 진범을 은닉하고 목격자인 윤희삭에게 누명을 씌웠다. 현재 윤희삭은 과다 약물 투여로 생명이 위독하다. 선배님, 그건 증거는 윤희삭의 증언 그리고 화명희의 빨간 구두다. 하지만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없다.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즉시 감찰과 아니 감찰도 믿을 수 없어. 언론사 아는 기자 있나? JTBC 쪽으로 넘겨.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은 나는 내 방식대로 증거를 확보한다. 시연은 전화를 끊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저들이 발뺌하면 그만이다. 윤희삭의 육성 증언이 필요해.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교도소를 뒤집어 엎기로. 그녀는 창고에서 나와 혼란이 수습되고 있는 세탁 공장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세탁물 운반용 카트 아래에 숨겨둔 비상용 도구함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방화용 라이터와 병원에서 나온 세탁물 더미에서 몰래 빼돌린 고농도 알코올솜 한 뭉치였다. 그녀는 세탁 공장을 벗어나 중앙복도를 향해 걸었다. 야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그녀를 발견했다. 권교도. 근무지 이탈이야. 어딜 가는? 시연은 대답 대신 복도 중앙에 쌓여있던 린넨 더미에 알코올솜을 던지고 라이터를 켰다. 활활. 마른 린넨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불이야. 불. 제7 세탁 공장 복도에서 화재 발생. 비상벨이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진짜 화재였다. 모든 복도의 방화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을 뿜어냈다. 미쳤어. 권시연, 당신 미쳤어. 교도관이 소리쳤다. 시연은 그를 무시하고 쏟아지는 물줄기를 뚫고 달렸다. 목표는 의무실 격리병동. 이 정도 혼란이 아니면 강태석의 감시를 뚫을 수 없다. 교도소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용자들이 창살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고 교도관들은 화재 진압과 수용자 통제를 동시에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전구역. 화재 발생. 수용자 폭동에 대비하라. 중앙통제실의 강태석은 모니터에 떠오른 화재 경보를 보며 이를 갈았다. 권시연. 이 미친년이. 그는 모든 교도관에게 화재 진압을 명령했지만 시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시연은 707에서 배운 대로 연기와 물줄기를 틈타 모든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무실 후문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어 잠금 장치를 내리찍었다.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졌다. 의무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모두 불을 끌어 뛰쳐나간 것이다. 시연은 격리병동으로 달려갔다. 윤희삭 407번. 그녀가 격리실 문을 열었을 때 윤희삭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과다한 약물 때문에 초점은 풀려 있었지만
요란한 비상벨 소리와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연기 냄새에 끔찍한 공포에 질려 발작하고 있었다. 뜨거워. 불. 불. 엄마. 엄마. 윤희삭. 정신 차려. 시연이 그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냈다. 나다. 권시연 교도. 내가 기억하는 냄새. 그 냄새 기억나? 그녀는 자신의 옷깃을 그의 코에 가져갔다. 락스 냄새와 연기 냄새에 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채취와 뒤섞인 희미한 아카시아 잔향이 남아 있었다. 윤희삭의 눈이 가늘어졌다. 엄마. 냄새. 좋아. 그래. 그 냄새야. 윤희삭. 그날 불이 났을 때 내가 문을 열었지. 누구였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가 누군데? 경찰이었어? 몰라. 무서워. 아저씨. 그리고 여자. 빨간 구두 신은 여자? 응. 빨간 구두. 엄마가. 윤희삭이 갑자기 숨을 헐떡였다. 꽃. 아카시아. 여자가 엄마 입에. 꽃을. 냄새. 좋아? 죽어서도 맡아. 윤희삭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가. 숨을. 안 쉬어. 그리고 불은 누가 질렀어? 아저씨가 기름. 신어. 뿌렸어. 미친 새끼. 내가 다 뒤집어 써라. 그 아저씨가 강태석이야? 강태석 과장? 몰라. 무서워. 치킨 먹고 싶어. 기억이 다시 혼란에 빠지며 그는 식탐이라는 방어 기제 속으로 숨으려 했다. 윤희삭. 그때였다. 격리병동 입구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까지. 권시연. 시연이 고개를 돌렸다. 의료과장 민태준이 젖은 가운을 입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평소의 진정제 주사기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전기 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교도소에 불을 질러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군. 수용자 선동의 방화까지. 민태준. 당신도 공범이지. 아니, 공범 이상이야. 시끄럽고. 민태준이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켰다. 파지직 하는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이놈은 내가 마저 치료해야겠고. 당신은 사고로 죽게 될 거야. 화재 현장에서 수용자를 진정시키려다 안타깝게도. 뭐 그런 시나리오지. 민태준이 윤희삭을 향해 다가왔다. 비켜. 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707? 웃기지 마. 여긴 총 없는 세상이야. 민태준이 전기 충격기를 시연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시연은 몸을 비틀어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꺾었다. 하지만 민태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거친 수용자들을 다뤄왔다. 그는 시연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충격기를 휘둘렀다. 두 사람이 좁은 격리실 안에서 뒤엉켰다. 시연이 제압술로 그의 관절을 노렸지만 민태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에이, 인연이. 민태준이 시연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매다 꽂았다. 시연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순간 시야가 흐려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태준이 전기 충격기를 그녀의 복부에 가져다 댔다. 죽어. 그 순간이었다. 안 돼. 침대에 묶여있던 윤희삭이 짐승 같은 괴력을 발휘해 자신을 묶고 있던 가죽 구속구를 끊어냈다. 그는 거대한 몸을 날려 민태준을 뒤에서 덮쳤다. 으악! 민태준은 윤희삭의 무게에 깔려 바닥에 쓰러졌다. 전기 충격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에이! 이 돼지 새끼가! 윤희삭은 아무 말 없이 울부짖으며 민태준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꽂기 시작했다. 엄마!
우리 엄마 살려내. 이 나쁜 놈아. 정신이 돌아온 시연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다. 윤희삭, 그만. 죽이면 안 돼. 넌 살인자가 아니야. 윤희삭의 주먹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민태준을 내려다보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시연은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주워들고 기절한 민태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를 들었다. 강태석이 직접 온 것이다. 전원 진입, 진압봉 사용 허가, 저항시 발포. 강태석의 얼음 같은 명령과 함께 완전 무장한 기동 타격대 교도관들이 연기가 자욱한 의무실 복도를 뚫고 격리병동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들어선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권시연 교도가 한 손에는 전기 충격기를 든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민태준 과장을 밟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구속구를 끊어낸 거구의 수용자 윤희삭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완벽한 폭동 주동자의 모습이었다. 권시연. 강태석이 교도관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이게 당신이 말하던 정의인가? 동료 교도관을 폭행하고 수용자를 선동해서 불을 지르고. 당신은 이제 교도관이 아니야. 그놈이랑 똑같은 중범죄자일 뿐이다. 강태석. 시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이 안산 방화 사건의 진범이지. 아저씨. 강태석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저 미친놈한테 옮기라도 했나? 당신이 빨간 구두 화명희와 함께 윤희삭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어. 그리고 모든 걸 윤희삭에게 뒤집어 씌웠지. 민태준은 당신의 하수인이고. 주변의 교도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석을 두려워했지만 안산 방화 사건의 진범이라는 말에 동요하고 있었다. 증거 있나? 강태석이 비웃었다. 저 정신병자 놈의 헛소리. 아니면 당신의 망상? 증거는 지금 확보 중이다. 시연이 거짓말을 했다. 후배가 언론사에 연락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공범이 모든 걸 자백할 거다. 시연이 기절한 민태준을 발로 찼다. 하. 강태석이 웃음을 터뜨렸다. 저놈이 자백을 해? 웃기지 마. 기동대. 뭐하나. 전현 당장 제압해. 수용자 407번은 저항이 거세면 사살해도 좋다. 안 돼. 시연이 윤희삭의 앞을 막아서며 전기 충격기를 겨누었다. 다가오지 마. 이건 정당방위였어. 민태준이 먼저 우릴 죽이려 했다. 저항하는 거 봤지? 쏴. 교도관들이 진압봉과 가스총을 겨누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시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몰렸다. 707 출신이라지만 이 인원을 상대로 유일한 증인인 윤희삭까지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대로 끝인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잡히더라도 윤희삭의 입에서 나온 진실만은 알려야 했다. 강태석. 당신이 10년 전에 옥 노인을 모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당신은 경찰 때부터 쓰레기였어. 강태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전현. 전현 입을 막아. 기동대가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 의무실 입구에서 교도소장 송기철이 나타났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소장님, 여긴 위험합니다. 강태석이 소리쳤다. 강 과장. 자네.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송기철이 시연과 강태석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소장님. 권시연이 미쳤습니다. 방화의 폭동까지. 소장님. 시연이 말을 끊었다. 강태석과 민태준
그리고 화명이가 한패입니다. 안산 그린 개발. 소장님도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시죠? 그 유령 회사 대체 뭡니까? 송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연루된 회사의 이름이 나오자 극도로 당황했다. 무슨. 난 그냥 이름만 빌려준. 이름만 빌려주고 뒷돈을 받으셨겠죠. 시연이 소리쳤다. 당신은 살인 방조범이야. 강태석이 저지른 짓을 알고도 묵인했어. 아니야. 난 불 지른 것까진 몰랐어. 그냥 그 여자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고. 닥치시오, 소장. 강태석이 송기철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다 끝난 일이야. 강태석은 송기철이 모든 것을 불어버릴까 두려워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끄럽다. 강태석이 한 교도관의 허리에서 가스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시연이 아닌 교도소장 송기철을 향해 겨눴다. 강 과장, 자네 지금. 송기철 소장, 당신은 이 모든 폭동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권시연 교도의 총에 맞아 순직하게 될 거요. 강태석이 시연을 향해 씩 웃었다. 그리고 넌 소장까지 살해한 미치광이가 되는 거지. 미쳤군, 강태석. 그래, 미쳤다. 이 하수구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미쳐야 하거든. 강태석이 송기철에게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찰나의 순간. 전원 움직이지 마. 의무실 복도 양쪽에서 강태석의 기동대가 아닌 전혀 다른 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방패와 진압봉 대신 권총과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법무부 감찰과다. 전원 무기 버리고 손들어. 강태석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찰과가 왜? 그것도 중무장한 특수 기동대와 함께? 한 남자가 그들 사이를 뚫고 걸어 나왔다. 그는 시연을 보며 씩 웃었다. 선배님, 여전하시네요. 가는 곳마다 전쟁터로 만드시는 건. 시연의 707 후배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의 김경이었다. 내가 어떻게? 선배님 전화 받고 바로 언론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아는 법무부 최고위 라인에 직통으로 보고했습니다. 안양교도소 전체가 살인 사건의 공범이라고. 언론이 터지기 직전이니 지금 당장 덮치지 않으면 법무부 전체가 날아간다고요. 김경희가 강태석에게 다가갔다. 보안과장 강태석, 그리고 의료과장 민태준, 안산 방화살인 및 살인교사, 증거인멸, 직권남용, 그리고 교도소장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석의 손에서 가스총이 떨어졌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씨발. 다 잡은 거였는데. 그 냄새. 그 망할 아카시아 냄새 때문에.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머리에 맞은 충격과 온몸의 통증이 몰려왔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윤희삭이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훌쩍이며 시연의 교도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엄마. 냄새. 시연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처음으로 윤희삭의 거대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이제 괜찮아, 이삭아. 다 끝났어. 윤희삭이 그녀의 손길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다. 지옥 같던 교도소의 밤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교도소의 밤은 사이렌 소리에 산산조각 났다. 연기에 휩싸였던 의무실은 법무부 특수기동대의 군합발에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강태석은 자신이 누리던 왕국, 그 심장부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뱀 같던 눈은 처음으로 초점을 잃고 멍하니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태석, 민태준,
송기철. 세 사람을 살인 교사, 증거인멸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시연의 후배 김경희의 선언은 사망 선고처럼 울렸다. 기절했던 민태주는 물을 맞고 깨어나 자신이 처한 현실에 절규했다. 교도소장 송기철은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화명의 그 여자가 라며 어린애처럼 울며 끌려나갔다. 다른 교도관들은 얼어붙었다. 어제까지 자신들의 목을 쥐고 흔들던 절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그들은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연기와 물에 젖어 엉망이 된 교도복 차림의 권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윤희삭의 앞을 막아선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배님. 김경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괜찮습니다. 긴장이 풀린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시에 곁에 있던 윤희삭의 거대한 몸도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기절한 것이 아니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안도감 속에서 의식을 놓은 것이었다. 이사가 괜찮습니다. 의료팀. 김경희가 소리쳤다. 이쪽입니다. 407번 수용자 아니. 윤희삭 씨 피해자입니다. 교도소 의무실이 아닌 외부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법무부 감찰과 소속의 낯선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윤희삭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팔에는 민태준이 강제로 투여한 약물 바늘이 여전히 꽂혀 있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당장 해독 조치가 필요합니다. 윤희삭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도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찾았다. 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손을 잡았다. 냄새. 좋아. 그것이 윤희삭이 남긴 마지막 잠꼬대였다. 시연은 그의 손이 들것에서 떨어질 때까지 놓지 않았다. 사이렌이 멀어지고 화재가 진압된 교도소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권시연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잿더미가 된 복도에 앉아 있었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영웅인가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재앙인가. 그들은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그때 육중한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다. 권시연 교도. 차가운 목소리였다. 법무부 감찰과를 이끌고 온 책임자 이정훈 감찰관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표정 변화 없이 이 모든 사태를 지휘한 남자였다. 네. 당신이 방화. 아니, 화재를 유발한 시각 오후 9시 13분. 교도소 내규 37조 위반. 수용자 폭동 유발 내규 42조 위반. 상부 지시 불이행, 복종 의무 위반. 상관 폭행. 이건 정당방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겠군. 이정훈은 수첩을 넘기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이 모든 혼란으로 인한 물적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할 거요.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당신 이걸 어떻게 책임질 생각이지? 시연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책임은 져야죠.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 똑같이 불을 질렀을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윤희삭을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이 707 특임대 출신이라는 건 익히 들었소. 하지만 여긴 전쟁터가 아니야. 법과 질서가 존재하는 교정시설이요. 법과 질서가 죽은 곳이었습니다. 시연이 맞받아쳤다. 살인범들이 교도관 행세를 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썩은 뿌리를 뽑아내려 했을 뿐입니다. 그 방식이 너무 과격했지. 썩은 뿌리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이정훈은 한참 동안 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 일단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요.
교도관 배지를 반납하시오. 시연은 순순히 가슴에 달린 배지를 떼어 그에게 건넸다. 3개월 전 이 교도소에 들어오며 스스로 선택했던 길이었다. 하지만 파면은 아니오. 이정훈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의 주범인 화명이가 체포되고 모든 진상이 규명된 이후에 열릴 거요. 그때까지 근신하며 대기하시오. 그는 시연의 어깨를 툭 쳤다. 그리고 이건 내 개인적인 말이오만. 잘했소, 권교도. 당신 같은 미친 개가 가끔은 필요하거든. 이 썩어 빠진 곳에는. 이정훈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잿더미 속을 걸어나갔다. 시연은 빈손으로 안양교도소의 정문을 걸어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정문 밖은 이미 전쟁터였다. 수십 대의 방송국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녀를 향해 몰려들었다. 권시연 교도관님, 내부 고발자가 맞으십니까?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방화 혐의 인정하십니까?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그녀의 코끝에 교도소 외벽을 감싸고 자란 아카시아 나무에서 풍기는 지독하게 달콤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 헛구역질을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레지던스 화 갤러리의 대표 화명희는 가운 차림으로 테라스에서 안양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깨진 와인잔과 바닥에 쏟아진 붉은 와인이 핏자국처럼 널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강태석, 민태준, 송기철. 3개의 이름이 집요하게 그녀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전화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뉴스 속보를 통해 모든 것을 알았다. 대체 어떻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겹겹이 쌓아 올린 철옹성이었다. 그런데 고작 교도관 하나, 그것도 여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 냄새, 그 계집애, 권시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돼지 새끼, 윤희삭, 아직도 살아있어. 그녀는 천천히 드레스룸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백 켤레의 구두가 진열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아끼는 핏빛처럼 붉은 스텔레토 힐을 꺼내 신었다. 245mm. 그래. 아직 안 끝났어.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내가 직접 가야겠네. 그 돼지 새끼의 숨통을.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끊어줘야지.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변호사팀 전부 소집해. 그리고 처리할 일이 생겼어.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청소부로. 윤희삭이 입원한 병원. 당장 알아내. 그녀의 붉은 입술이 뱀처럼 미소 지었다. 교도소라는 1차 방어선이 뚫렸을 뿐 그녀에게는 아직 돈으로 살 수 있는 수많은 강태석이 남아 있었다. 권시연의 직위 해제는 사실상 보호 조치에 가까웠다. 법무부는 그녀를 언론과 화명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안가에 머물게 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김경희와 이정훈 감찰관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화명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희가 안가의 회의실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공항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화명희의 모습이었다. 밀항입니까? 아니요. 보란듯이 파리로 가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언론에는 예정되어 있던 아트 페어 참석이라고 알렸고요. 저희가 출국 금지를 걸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떠났습니다. 내부 정보가 샌 겁니다. 이정훈 감찰관이 미간을 찌푸렸다. 법무부 안에도 그녀의 끈아풀이 있다는 건가? 그 여자는 도마뱀입니다. 시연이 입을 열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게 아니에요. 더 큰 꼬리를 숨기고 우리를 유인하는 겁니다. 파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국내에서 청소부를 움직이겠죠. 청소부? 윤희삭을 제거할 겁니다. 유일한 목격자니까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김경희가 자신있게 말했다. 윤희삭 씨는 현재 국군수도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 민간인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707 선배님 라인을 총동원해서 옮겼습니다. 잘했어. 시연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화명이를 한국으로 다시 끌고 오는 거네. 어떻게 말입니까? 강제 송환 절차는 몇 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걸 건드리면 됩니다. 시연이 스크린 속 안산 그린 개발의 조직도를 가리켰다. 돈. 그리고 강태석. 강태석은 독방에 수감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보안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죄수복을 입은 수용번호 7100번이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화명이가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시연은 이정훈 감찰관과 함께 강태석을 마주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강태석. 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화명의 파리로 떴어. 그 말에 강태석의 어깨가 움찔했다. 널 버린 거야. 넌 그냥 꼴이었어. 안산 그린 개발의 모든 불법 비자금과 살인 교사 혐의 전부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화명이는 파리에서 새로운 강태석을 구하겠지. 닥쳐. 강태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여자가 날 버릴 리 없어. 버렸어. 시연은 서류 한 뭉치를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건 민태준의 자백서야. 송기철의 자백서고. 둘 다 모든 걸 너와 화명희에게 떠넘기고 있어. 넌 이제 독박이야. 하지만 내가 먼저 자백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겠지. 화명희가 어떻게 너희를 조종했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강태석은 떨리는 눈으로 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시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화명희가 내 아내와 딸이 있는 캐나다 계좌로 1억 원을 보냈더군. 위로금이래. 내 퇴직금인가 봐. 에이. 게. 강태석의 이성이 끊어졌다. 자신은 평생을 바쳐 충성했는데 고작 1억 원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불어. 그날 밤의 진실을. 내가 그 돼지 새끼. 아니, 윤희삭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강태석은 무너진 어깨를 들썩이며 10년 묵은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안산의 다세대 주택. 화명희와 강태석은 마지막 단판을 지으러 윤희삭의 집을 찾았다. 재개발 보상금 문제였다. 윤희삭의 부모는 끝까지 버텼다. 이 집은 우리 아들 이삭이가 태어난 곳이요. 돈 몇 푼에 팔 수 없어. 그때 윤희삭의 어머니가 거실 테이블의 꽃병에 아카시아 꽃을 꽂고 있었다. 이것 좀 보시오. 오늘 이삭이가 학교 앞에서 꺾어왔다며 가져왔소. 이 냄새. 얼마나 좋소. 그때 화명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그 아카시아 향을 지독히도 싫어했다. 어릴 적 트라우마와 연결된 냄새였다. 그깟 꽃 냄새가 내 수천억짜리 사업을 막아? 화명희는 이성을 잃고 꽃병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윤희삭의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 강태석이 아버지를 제압하는 사이 화명희는 바닥에 떨어진 아카시아 꽃을 한 움큼 집어들어 비명을 지르는 어머니의 입에 쑤셔 넣었다. 좋아? 이 냄새. 실컷 맡아. 죽어서도 맡으라고. 어머니는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기도가 막혀 숨이 멎었다. 그때였다. 엄마.
윤희삭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거실 문을 열고 자신의 어머니 입에 꽃을 쑤셔 넣는 빨간 구두의 여자와 아버지를 제압한 무서운 아저씨를 보았다. 에이, 이 새끼가. 강태석이 윤희삭을 덮쳤고 그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어떡할 거야? 강태석이 소리쳤다. 살인이야. 목격자까지 생겼어. 화명이는 붉은 구두에 묻은 흙을 털며 차갑게 말했다. 처리해. 깨끗하게. 불을 내. 이 집.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강태석에게 신호통을 건넸다. 그리고 저 돼지 새끼. 저놈이 범인이 되는 거야. 마침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으니 딱 좋네. 지 애미 애비 죽인 페류나로 만들라고. 강태석은 화명이를 먼저 내보낸 뒤 집안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기절한 윤희삭을 들쳐 업고 나왔다. 그는 윤희삭을 근처 치킨집 앞에 버려두었다. 정신이 돌아온 윤희삭이 공포에 질려 가장 먹고 싶었던 치킨을 주문하도록. 그것이 사이코패스의 증거가 되도록.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태석의 자백이 터져나오자마자 수사팀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언론에 이 모든 진실을 터뜨렸다. 청담동 갤러리 대표 화명이, 안산 일가족 방화 살인의 주범 교도소 고위 간부들, 살인범의 하수인으로 전락 유일한 목격자 윤희삭 3개월간의 지옥. 여론은 들끓었다. 프랑스 파리 아트 페어에 참석 중이던 화명이는 호텔방에서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경악했다. 그녀에게 수천억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안산 그린 개발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녀의 모든 돈줄이 막혔다.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것, 돈이 그녀를 배신했다. 그때 호텔방 문이 열리고 프랑스 경찰과 인터폴 요원들이 닥쳤다. 마담 화명이.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신을 체포합니다. 화명이는 붉은 구두를 신은 채 허무하게 무너졌다. 권시연은 안가에서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여왕이. 잡혔군. 이제 남은 것은 윤희삭을 만나는 일이었다. 10장. 다시 피는 아카시아. 6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안양교도소 게이트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법정은 연일 만원이었다. 화명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강태석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갔다. 전 그저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강태석 과장이 제게 잘 보이려고 과잉 충성을 한 것뿐입니다. 그녀의 붉은 구두는 여전히 뾰족했고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윤희삭의 증언이었다. 윤희삭은 법정에 서지 않았다. 그는 국군 수도병원 특별병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언했다. 6개월간의 집중 치료와 심리 상담 끝에 그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비정상적이던 식탐은 사라졌고 몸무게는 거의 30kg이 감량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돼지나 미친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20살 청년의 모습이었다. 기억납니다. 윤희삭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니터 속 화명이를 정확히 가리켰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 입에 꽃을, 아카시아 꽃을. 그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저 아저씨. 강태석이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다 뒤집어 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3개월간 교도소에서 내뱉었던 그 조각난 단어들 빨간 구두, 아저씨, 뜨거워, 냄새이 완벽하게 맞춰진 퍼즐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화명희와 강태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민태준과 송기철 역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라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법정 밖 권시연은 담담히 서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지만 이정훈 감찰관이 그들을 막아섰다. 권시연 교도. 이정훈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부로 직위 해제를 해제합니다. 공식적으로 복직입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과입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시연이 봉투를 열었다. 감봉 3개월. 최소한의 징계입니다. 불을 지른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법무부는 당신의 공로를 인정해 특별 승진을 결정했습니다. 승진이요? 안양교도소. 아니, 이젠 안양미래교도소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곳의 보안과장 강태석의 자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교도소 전체를 당신 손으로 다시 세우라는 뜻입니다. 시연은 만감이 교차했다. 전 군인입니다. 정치는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내는 겁니다. 이정훈이 말했다. 정치꾼이 아니라 썩은 곳을 도려낼 군인이 필요하니까. 가서 당신이 원하는 교도소를 만드시오. 시연은 발령을 수락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 국군 수도병원의 정원이었다. 윤희삭은 그곳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꽃을 심고 있었다. 그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시연에게 손을 흔들었다. 누나. 그는 더 이상 시연을 엄마라 부르지 않았다. 잘 지냈어, 이사가? 네. 저 이제 곧 퇴원해요. 재심도 통과됐고 무죄 판결도 받았어요. 정부에서 보상금도 준대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없는데. 윤희삭의 눈에 다시 그늘이 졌다. 이사가. 시연이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알아요. 이젠 알아요. 근데 그 냄새가 아직도 무서워요. 그가 가리킨 곳에 병원 담벼락을 따라 아카시아 나무가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달콤한 향기가 날아왔다. 저 냄새만 맡으면 엄마가 숨막혀 하던 게. 시연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향기가 날아오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가장 큰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를 붙잡았다. 707에서 단련된 그녀의 악력으로 그녀는 가지를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누나, 뭐 해요? 시연은 대답 대신 꽃이 잔뜩 달린 가지들을 꺾어 모았다. 그리고 윤희삭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꺾어온 아카시아 꽃다발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윤희삭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싫어요. 싫어. 무서워. 맡아봐, 이사가. 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그 여자가 만졌던 꽃이 아니야. 이건 그냥 꽃이야.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꺾어다 줬던 그냥 예쁜 꽃. 시연은 먼저 가지 하나를 들어 자신의 코에 가져갔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좋은 냄새. 내 말이 맞았어, 이사가. 그냥 좋은 냄새야. 윤희삭은 떨리는 손을 뻗어 시연이 내민 꽃을 받아들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눈을 꼭 감고 향기를 맡았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끔찍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괜찮아. 눈 떠. 이사가. 여긴 교도소도 불타는 집도 아니야. 병원 정원이야. 그리고 난 내 엄마가 아니야. 권시연이야. 윤희삭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연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달콤한 향기.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희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응어리졌던 슬픔이
트라우마를 뚫고 처음으로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시연은 말없이 울고 있는 20살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한 달 뒤, 안양미래교도소의 정문이 열렸다. 권시연은 감봉 3개월이 끝난 깨끗하고 단정한 교도관 정복을 입고 걸어 들어갔다. 가슴에는 보안과장 권시연이라는 빛나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교도관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다. 송기철과 강태석의 수족들은 모두 정리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녀는 제3식당을 지났다. 배식은 질서 정연했고 음식 냄새는 깨끗했다. 그녀는 제7 세탁 공장을 지났다. 지독한 락스 냄새 대신 햇볕에 마른 빨래 냄새가 났다. 옥 노인은 모범수로 감형받아 얼마 전 출소했다. 그녀는 강태석이 쓰던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보안과장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교도소 담장 너머로 이제는 푸른 잎만 무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보였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첫 번째 서류에 결제했다. 수용자 심리 치료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 상담 인력 충원건. 그녀는 더 이상 707의 저격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의 가장 어두운 곳을 지키는 가장 깨어있는 파수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깃 냄새를 맡았다. 아무 향기도 나지 않았다. 그저 깨끗하게 세탁된 비누 냄새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